1강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이 창호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호, 창호 다른 말로 흔히들 이제 현장 용어에서 샤시, 뭐 또 창문, 창문, 다양하게 불리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창호라고 합니다. 창호의 정의, 이런 어떤 규정이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주거 인테리어에서 그냥 개구부에 유리로 막혀 있다 그러면 다 창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호의 종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주거 인테리어에서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많이 쓰였던 창이 이 알루미늄 창이라고 해요. 저희가 현재까지도 실측을 가보면은 알루미늄 창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루미늄에 이 유리를 끼워가지고 얹어 놓은 형태인데, 알루미늄 창, 이제 이 다음 버전인 PVC 창이 나오면서 요즘에는 거의 안 쓰죠. 주거 인테리어, 내가 살 집에 알루미늄 창을 시공을 한다. 경험이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전혀 없습니다. 가건물이라든지 곧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알루미늄 창을 가끔씩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요즘에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창이죠. PVC 창, 단창, 이중창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가 이 PVC 슬라이딩 창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PVC 슬라이딩 창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EW라 그래서 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잡혀 있는, 그래서 창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면은 EW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UB라고 언밸런스라고 하는 창은 창이 이렇게 있으면은 창문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서 얘의 비율과 얘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을 때 언밸런스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3W 마찬가지로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창이 3개가 있는데 보통은 1대 2대 1로 구성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의 이 1의 비율을 당연히 조정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4W 창, 저도 많이 안 만나는데 이제 창문을 어떤 유럽의 그런 영화처럼 중간에서 이렇게 열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가끔씩 4W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4W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4개가 되어 있어서 중간에 문을 이쪽으로 열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문을 이쪽으로도 열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게 단열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 인테리어에서는 이 창 거의 쓰지가 않고 EW 언밸런스, 3W 이런 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스템 창, 가격이 많이 비싼 창이죠. 하드웨어가 복잡하고 견고하게 구성을 해야 되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걸어 놓음으로써 가격대가 일반 PVC 슬라이딩 창이랑 비교했었을 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는데, 그래도 굳이 시스템 창을 하는 이유가 이 선들이 얇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개방감을 줄 수 있으면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해서 시스템 창을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시스템 창은 개폐 방식에 따라서 크게 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 대신 하지만 제가 주거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의 주거 인테리어에서는 이 정도에서만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폐 방식에 따라서 TT 창이라는 게 있고 LS 창이라는 게 있고 PS 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 종류에 따라서 PVC로 만든 시스템 창이 있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시스템 창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PVC 창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알루미늄 시스템 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알루미늄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주거 인테리어에서 만나는 우리가 창에 금액대로 봤을 때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알루미늄 창 제일 비싼 창. 그리고 굳이 여기서도 나눠보자면 TT 창의 가격대가 좀 좋고 이 친구들은 좀 가격대가 비쌉니다. 첫 번째 TT창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TT창의 T들은 약자인데 틸트 앤 턴의 T와 T를 따와서 TT창입니다. 틸트라는 거는 영어 단어에서 이제 앞으로 기울이다, 기울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창에서 앞쪽으로 얘가 기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틸트의 기능이고, 턴은 저희가 여닫이의 개념인 거죠. 창이 여닫이로서 열리는.
그런 턴의 기능까지 있는 창이 TT창입니다. 보통 저희가 TT창을 많이 쓰는 게 드레스룸 쪽에 창을 구성을 할 때라든지 창의 그 환기를 위해서 살짝 열어놓는 정도가 필요하지만 최대한 시스템 창으로서 슬림하게 보이고 싶을 때 TT창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LS창. LS창은 리프트 앤 슬라이드. 여기 자료는 제가 LX 하우시스에서 가지고 왔는데 LS창 같은 경우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이 리프트, 그러니까 창짝이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이 손잡이를 돌리면은 창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옆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LS창인데 예전에 LS창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PS창. PS창 같은 경우는 생긴 거는 닫아놨을 때는 LS창이랑 게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패러럴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럴이라는 뜻은 이제 평행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LS는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하드웨어가 이 창짝을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견고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고장률이 좀 많이 발생을 이제 해서 이 PS 창을 저희가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PS 창은 창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그런 창을 PS 창이라고 해요. LX에서는 현재 2023년 12월 기준으로 PS 창과 LS 창을 다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LS 창을 대부분 사용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LS 창과 PS 창을 동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호 저희가 주거 인테리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 창호를 교체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냥 다 교체해버리면 좋은데 창호가 보통 30평형대에서 전체 교체를 하면은 한 1000에서 1300 정도가 많이 들고요. 40평형대에서는 한 1500에서 2000 사이의 금액, 혹시 2000 넘어가기도 하고 이 정도 금액대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포지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저도 현장 가서 일단 창호는 그냥 5년 정도만 지났어도 무조건 교체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그러나 이제 예산적인 그런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를 하는 게 가성비적으로 좋은지 안 하는 게 가성비적으로 좋은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알루미늄 슬라이딩 창은 어떨까요? 교체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친구는 무조건 교체입니다. 무조건 교체. 알루미늄 슬라이딩 창은 일단 단열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PVC 창에 비교했었을 때 제가 현장을 가서 알루미늄 슬라이딩 창을 만난다. 고객님 빚을 내서라도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PVC 창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PVC 창도 보면은 유리가 단유리인 게 있고 유리가 이중 유리가 되어 있는 PVC 창들이 있어요. 근데 단유리 같은 경우는 교체. 단유리, 이중 유리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유리가 보인다. 교체. 이중 유리가 보인다. 고민. 물론 교체를 해버리는 게 좋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내가 이 집에 몇 년을 거주할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중 유리창은 그래서 약간 고민이 되는. 시스템창 비싸다고 했는데 무조건 쓰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 부분도 고민이에요. 시스템창이 의외로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창을 보면은 고장이 많이 나 있어요. 고장이 많이 나 있어서 이 부분은 개폐를 계속 해보고 어설프다. 뭔가 단열이 안 되어 있는, 기밀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창호 AS를 섭외를 해서 AS 기사님한테 현재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나오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 창을 교체 못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나중에 알았다.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창은 혹시 우리가 이제 집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디자이너분들이 견적을 내려갔었을 때 시스템 창을 만난다. 그럼 일단 보류, 어떤 결정을 짓지 않고 보류.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창호란 어떤 창일까요? 좋은 창. 무조건 비싼 창이 좋습니다. 좋은 창을 해주세요. 창 좋은 걸로 해주세요. 제일 비싼 거 넣어드리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시스템 창. 가격이 제일 고가이지만 좋은 걸로 따졌을 땐 제일 좋은 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몇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창호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집 창호를 바꿔준다면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창호란의 질문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성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져야 되고 창호의 품질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오래 쓰는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완성창을 제안할 것 같습니다. 완성창. 완성창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유통 구조에서의 완성창의 이름이 있는데 반대되는 개념은 공업사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업사창. 그리고 완성창. 공업사창은 뭐고 완성창은 뭐냐? 이 창호의 유리가 어디서 끼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공업사창 같은 경우는 이 창호의 프레임을 만드는 곳에서 프로파일이라는 그 창호를 구성하는 뼈대를 공급을 받아서 그 부분을 자르고 잘라서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유리를 끼우는 이 전 과정을 공업사에서 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사장님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호 같은 경우는 물론 다들 잘 만드시겠지만은 간혹 이제 이 중간에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유리를 뭐 예를 들어 조금 더 저렴하게 뭐 구성을 한다던가 뭐 중간에 뭐를 하나 좀 빼먹고 좀 단가를 좀 낮춘다던가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복불복이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완성창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유리 끼우는 작업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시공도 해서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비싸요. 완성창이. 그 대신 안정적인 품질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요 본사에서 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물론 정말 좋은 사장님을 만나는 공업사창이 더 좋은 가성비를 낼 수는 있겠지만은 안정적으로 내가 이 창호 계열을 잘 모른다. 우리 가족 중에 공업사 하시는 분이 없다 하시면은 우선은 완성창으로 알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설계가 잘 된 창. 창호 그냥 지금 있는 그 창문과 똑같이 해서 교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중에서 단열력이 제일 좋은 창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예전에 되어 있던 창은 아파트에서 바꾼 창이라던가 아니 혹은 기존의 인테리어를 전에 세입자가 하셨을 때 바꾼 창이라던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창은 나에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는 창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맞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 창 개구부를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점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시공 감리가 잘 된 창. 어느 정도 우리가 창을 공급을 잘 받았어. 완성창으로 해서 어느 정도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괜찮은 창을 공급을 받았을 때 과연 이 창이 그러면은 우리 집의 시공을 잘 할까에 대해서는 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창에 대해서, 창 시공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뭐 조금 더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게끔 시공 감리를 잘 할 수 있는 정보까지는 얻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내가 디자이너로서 내 고객님을 위해서 현장 가가지고 아는 거라도 시공하시는 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더라도 괜히 깐깐하게 이거 좀 더 넣어주셔야 돼요. 폼 좀 꼼꼼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 고임제 곳곳에다가 20cm 단위로 다 해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사장님 잘 알아서 하시죠? 가보겠습니다 하고 디자이너가 감리를 보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공 감리를 얼마나 우리가 꼼꼼하게 잘 얘기를 하느냐도 좋은 창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창 구성 요소 간단하게 좀 볼게요. 창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 틀이라는 것과 창 짝이라는 것과 이제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혹은 이 창호를 배우는 전문가로서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추면 안 되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 틀을 옆에 BF라고 써 있죠. BF는 블랭크 프레임이라는 곳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개구부에서 그 창틀을 구성하는 거는 우리가 약어로 BF라고 한다.
나중에 이제 디자이너님들이 아니면 소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현장 가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거기 BF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현장에서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창짝은 SF입니다. SF의 S는 샤시의 약자예요. 샤시. 샤시가 영어로 SH인데 이 샤시의 약자 S의 프레임. 그래서 창짝과 창틀로 크게 나누어지고, 창틀은 또 크게 외창과 내창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창틀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외창이 있고 내창이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외창 같은 경우는 바깥쪽, 이 외기에 접하는 곳에 시공을 하는 창이에요. 그래서 창틀 자체가 이 비바람을 다 견뎌야 되는 그런 강한 창으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외창은 더 크고 더 두껍고 더 비싸다. 그리고 내창은 우리 안쪽에서 단열을 어느 정도 한번 해결해주는 분합창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확장이 안 된 곳에 안쪽으로는 내창이 쓰이고 바깥쪽으로는 외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창은 바깥쪽에서 비가 많이 왔었을 때 그것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강한 바람들도 견딜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내창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약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외창과 내창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리고 창짝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쪽 여러 가지를 구성을 해보면은 일단 창짝을 구성하는 거, 유리가 있겠죠. 유리. 그래서 유리를 요즘에는 다 복층 유리를 쓰니까 유리를 16mm니 22mm니 24mm니 뭐 26mm니 이런 유리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을 거고, 또 유리도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녹색, 파란색, 투명색, 그리고 불투명색. 그래서 그런 유리에 대한 종류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액세서리류들이 있어요. 손잡이 크게. 손잡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리센트, 그립, 뭐 대중소의 그런 손잡이들, 수동 손잡이, 자동 손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류들, 뭐 물구멍을 마감할 때 이걸 어떻게 막느냐, 또 MC라 그래서 그 사이 틈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느냐, 또 쉽게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 롱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 천장까지 올라오는 롱창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열 때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걸 쉽게 열어주는 그런 액세서리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 제조사마다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또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공부하면 이런 부분들 되게 재밌어요. 제가 외창과 내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왼쪽 편이 외창이고 이 오른쪽 편이 내창입니다. 외창 같은 경우는 이 폭들이, 이런 높이들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오는 강한 비 혹은 강한 바람을 막을 수 있게끔, 튼튼하게 막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내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얇게 되어 있어요. 얘가 한 60에서 80 정도 사이에 나온다면은 얘는 1, 2cm 적은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두 개를 시공해 둔 걸 보면은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SF 창짝에서 손잡이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들을 가져와 봤어요. 우선 가장 저렴하고 단순하게 생긴 거, 아마 이런 것들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잠그는 거, 크리센트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리고 그립 손잡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만 만들어주는 손잡이인 거죠. 그리고 핸들형 손잡이, 뭐 전문 용어로 자동 중, 자동 대, 이렇게 작은 사이즈와 이렇게 큰 사이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핸들형 자동 손잡이가 가격적으로는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그립, 가장 저렴한 게 크리센트,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특별한 얘기 없이 그 창호를 발주를 넣으면은 요 자동 손잡이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라도 본인이 창호 견적을 비교 중이라면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창호 손잡이 하나가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는 해요. 개당. 이게 30평형대 전체로 들어간다면은 이 손잡이 가격만 한 5, 6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가 어떤 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하셔야 정확한 견적을 보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창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단어들. 이게 현장에서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모르거나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단어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로이유리 제일 많이 만나죠. 저는 창호할 때 뭐 아르곤가스 뭐 이런
단열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행위들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로이 유리는 꼭 넣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로이 유리가 단열적인 성능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로이 유리는 뭐냐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코팅막입니다. 유리에 코팅막을 입혀서 단열력을 높이는 거예요. 뭐 금속 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뭐 이것저것 얘기가 써 있는데 어차피 이거를 읽어 드려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로이 유리는 코팅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관료율. 이 창의 단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테스트하는 걸 열 관료율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이 창의 등급을 매기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보시면은 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봤었을 때 이 창의 그레이드를 열 관료율로 따집니다. 보시면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부 2지역 같은 경우 서울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창은 공동주택에서 중부 2지역 내려오면은 1 이하의 열 관료율을 쓰게끔 열 관료율이 되어 있는 1 이하의 열 관료율이 잡혀져 있는 창호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열 관료율을 저희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와트 퍼 제곱미터 켈빈. 이 WM 숫자 2 그리고 K 이 부분을 못 읽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근데 와트 퍼 제곱미터 켈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공부한 것 같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니까 이런 거 읽을 줄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열 관료율은 와트 퍼 제곱미터 켈빈으로 나누고 여기서는 숫자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창호입니다. 그리고 각 창호는 열 관료 테스트를 인터넷에서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원한다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춤 작업. 저는 예전에 이제 창호 견적을 낼 때 이 사춤 작업 가지고 많이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창호의 견적을 저희가 내드림에 있어서 금액을 그 사장님들도 많이 아껴야 되니까 이 작업을 대부분 다 빼세요. 근데 이 사춤 작업이 금액이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 부분을 누가 하느냐 가지고 막 설왕설래 하면은 이게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시면은 좋죠.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거실에서 이 방수턱이 있고 이 방수턱 위쪽으로 창호를 이렇게 올리는데 방수턱 자체가 깊이가 이중창의 사이즈와 맞지 않으니까 이 아래쪽을 저희가 보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 작업 자체를 사춤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단창을 이중창으로 교체를 할 때 그 아래쪽이 두꺼운 이중창의 사이즈에서 그 아래쪽이 이렇게 비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미장으로 작업을 해주는 걸 사춤 작업이라고 합니다. 사춤 작업을 할 때에는 꼭 물어보시는 게 있죠. 창호 사장님들이 마감은 뭘로 가실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이유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면은 이 이중창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게 있고 그다음 방수턱이 이렇게 있고 바닥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를 이 이중창에 비교했었을 때 사춤을 여기까지 뺄지 여기까지 뺄지 여기까지 뺄지에 대한 결정 때문에 마감은 뭘로 가실 거야?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배로 갈 경우에 혹은 여기다가 어떤 목공 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춤을 거기에 따라서 두께를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 뭘로 가실지에 대해서는 미리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벤트라는 말. 주벤트의 벤트는 이 통기하는 그런 뜻인데 주로 어디 쪽을 문을 쓸 것이냐. 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주벤트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오른쪽에서 창문을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창문이 주벤트인 겁니다. 그래서 주벤트를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주벤트를 왼쪽으로 갈게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통바 들어보셨나요? 통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실을 확장을 할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게 이제 창이 들어가는 공간이라면은 이 양쪽으로 저희가 확장을 할 경우에는 단열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열의 이 두께를 보통은 5cm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5cm에서 이 창틀이 묻힐 수가 있으니까 이런 통바로 단열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바라는 부분. 초보 디자이너분들이라면은 잘 몰라서 통바를 빼먹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창틀이 이렇게 얍상하게 보이거나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단열하는 곳은 통발을 꼭 넣어주세요라는 말을 창호 사장님한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윈치 작업. 윈치 작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윈치 작업. 일단 이미지를 보면은 사다리차를 쓸 수 없을 때 혹은 스카이를 쓸 수 없을 때 이제 이런 기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창문을 올릴 때 이걸 윈치 작업이라고 해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저는 처음에 좀 헤맸던 단어거든요. 윈치 작업. 요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간봉. 유리를 보면은 요즘에는 대부분 다 복층 유리를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복층 유리의 유리 두께가 22mm다. 그럼 22mm짜리 유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유리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5mm짜리를 거의 대부분 쓰고요. 5mm짜리와 5mm짜리 내부에 이 공간을 간봉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즈를 몇 mm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총 유리의 두께가 22mm가 될 수도 있고 26mm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봉, 얘를 알루미늄 간봉으로 하느냐, 어떤 단열 간봉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창 유리의 그레이드를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간봉. 그래서 이 정도의 단어들은 우리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알고 갔으면 해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창호 견적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이건 제가 최근에 받은 견적을 그냥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은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은 창호의 위치를 이렇게 적어주죠. 대부분의 견적서가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그냥 하나만 읽을 줄 아셔도 대부분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보면은 일단 위치에 어디 위치에 시공을 할 것이냐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는 모델명을 적어요. VBF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KCC 쪽인데 이거 몇 번 여러 군데 받다 보면은 이 모델명도 눈에 익기 시작합니다. 그 오른쪽에 242라고 적혀 있죠. 얘는 이중창의 두께가 242mm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중창인 거죠. 그리고 이쪽은 140이라고 적혀 있어요. 140 프레임이면은 이거는 단창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EW라고 적혀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 유리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여기는 3W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은 창이 1대 2대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언밸런스 창이라 그래서 EW나 3W에서 이 창 짝을 내 원하는 사이즈대로 다르게 가고 싶다 할 경우에는 그 숫자가 또 여기 적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 TD라는 거는 터닝 도어, 픽스라는 거는 고정창 이렇게 이쪽 읽어 나가면 됩니다. 공틀이라는 거는 이제 창을 만들고 그 주변부에 프레임을 한 번 더 씌워주는데 기존에 공틀이 있었던 곳에서는 공틀을 우리도 같이 시공을 해줘야 마감을 조금 더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틀이라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스템 창 쪽에서는 이제 70 TT 창인 거죠. 70 두께의 TT 창, 70 두께의 고정 창 뭐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내용들이 옆에 다 써 있는 거고요. 이중창, 터닝도어, 고정창 이런 식으로 다 써 있는 거고 유리 두께 24mm짜리 여기 있는 T라는 거는 미리수입니다. 미리수. 그래서 24T 하면은 24mm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리는 뭐 로이 유리에 그린에 이중창이니까 유리가 총 4개 들어가야 되죠. 투명에 투명으로 이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단창이니까 로이 유리 하나, 그린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유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들어가고 수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홀이라는 거는 이제 물구멍을 저희가 뚫어줄 건지 안 뚫어줄 건지 외부에 창이 있으면은 비가 들어오니까 물구멍을 다 뚫어줘야 되겠죠. 망은 이제 방충망, 당연히 방충망들은 다 시공을 해줘야 되겠죠. 창호 설계에서 아까 전에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우리 부모님 집 창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두 번째 해당되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창의 또 그레이드가 나눠진다. 누가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창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창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당연히 이중창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확장을 하면은 이중창을 만들어줘야 되고 확장을 안 하면 단창과 단창으로 해서 이중창을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창호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창호 사이즈를 저희가 기존의 창호의 사이즈대로 굳이 맞춰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창호만 교체한다. 그런 집이라면 그냥 기존에 있는 창호 사이즈로 가야 되겠지만은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창호 들어가고 우리가 마감재에 대한 부분들로 다 들어갈 거고 목공적인 부분들도 다 들어갈 거니까 창호 사이즈를 굳이 우리가 여기서 창호의 기존 사이즈에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와 봤어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기존 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20평형대 복도식 아파트의 안방 쪽인데 기존 창의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잡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대략 절반쯤으로 나눠서 이쪽은 드레스룸으로 쓰고 싶고 안쪽은 서재 공간으로 쓰고 싶은데 이 창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기존 창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창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보통 원래 여기서 봤었을 때 창호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아래쪽을 조금 더 책장이 들어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드레스룸을 구분하고 이 좌공간과 우공간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창을 넣어준 거죠. 뭐 여기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창을 줄였을 때는 그 줄인 사이즈만큼의 공간을 우리가 어떤 수납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많은 수납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방 쪽인데 30평형대 3베이 아파트에서의 주방인데 여기서는 내창과 현재 확장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내창이 있고 바깥쪽에는 이제 큰 단창 사이즈의 주방창이 있습니다. 그게 확장이 된 거예요. 확장이 되어서 내창은 사라졌고 기존에 있던 주방창의 사이즈는 절반 정도로 줄여가면서 그 위쪽으로 수납장을 이제 상부 수납장을 저희가 둘 수 있게끔 계산을 해서 사이즈를 넣어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주방창의 사이즈를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닌 우리에게 맞는 사용자에게 맞는 사이즈로 다시 계산을 해서 치수를 넣어야 더 맞는 설계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뭐 여기도 예전에 제가 공사했던 곳인데 정말 단순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더라도 이 바깥쪽 공간이 뷰가 썩 좋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큰 창을 가야 되는가. 지금 어느 정도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림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창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잡혀 있는 창을 아래쪽을 이렇게 조금 더 단차를 준 거죠. 그래서 이쪽 공간에 어떤 소파를 둔다거나 어떤 기댈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을 넣었을 때 그 부분을 받쳐주면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부분의 디테일들을 고민을 하는 게 이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큰 창이었는데 큰 창을 줄여서 그쪽에다가 수납을 만들어주고 어떤 벽을 기대거나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 사이즈를 우리가 생각하는 레이아웃에 맞춰가지고 바꿔야 된다. 자, 두 번째 라인 정리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창을 구성을 할 경우 창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딘가에는 선이 가야 됩니다. 이 선을 어디 쪽으로 정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뷰가 이제 거실이 있고 이쪽에 이제 창이 있을 때 소파를 이쪽에 둔다. 그랬을 경우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거실 창을 바라봤었을 때 뷰가 굉장히 좋은 쪽이 이쪽이다 할 경우에는 이쪽에 선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게 가려지게 되겠죠. 꽤나 선이 신경이 쓰이는 게 대각선으로 이 선을 바라보면 두께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런 선을 여기다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는 이쪽에다가 열리는 창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어떤 창짝에 라인을 구성을 할 경우에 이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해주는 게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늘 신경 쓰는 부분인데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합창을 시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분합창이 바닥에 있으면은 우리가 신경 안 쓰면은 창이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턱이 있어요. 이 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면은 걸어가다가 무심코 걸어가다가 발가락이 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어린 아이들 아니면은 노인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바닥을 파서 매입을 해줘야 돼요. 매입할 때는 어떻게 매입을 하냐면은 가장 바닥에서도 높은 곳 기준으로 창을 마감을 했었을 때 5mm 정도. 근데 바닥재가 올라간 상태에서 5mm 정도 여유를 둬서 나중에 실리콘을 쏘기 좋게끔 이렇게 얘기하면은 창호 사장님들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마루의 두께를 계산을 하고 그 마루의 두께보다 5mm도 높게 최종값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창호 사장님들이 알아서 시공을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손잡이 높이 조정. 여러분들 창호 혹시 구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호가 이렇게 롱창인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달리죠. 근데 우리 집에 어린 아이가 있다. 혹은 이제 와이프분의 누군가 배우자의 키가 작다 할 경우에 얘가 우리가 편히 쓰는 높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높이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롱창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반창일 경우에는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창호가 이렇게 반창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기존보다 한 10cm 정도 낮게 되어 있어요. 보통 반창에서는 창문의 손잡이 높이가 센터에 많이 잡히는데 한 10cm 정도 이렇게 낮춰서 시공을 하면은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하게 손잡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설계를 할 때 신경을 하나하나 써주면은 굉장히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통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열한 공간에서는 통바를 꼭 넣어줘서 창 틀의 양쪽에 있는 이 사이즈가 이쪽에서도 5cm 보이면 이쪽에서도 5cm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설계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우리가 창이 들어가고 바깥쪽에는 이 난간대가 1m가량 잡혀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요즘 많이 하는 거 창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단상을 만들어 두거나 혹은 소파를 창 쪽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잡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밟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창이 혹시라도 이렇게 밟고 올라갈 물건을 창 가까이에다가 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방범 방충망이라는 걸 꼭 같이 설계를 해줘야 돼요. 방범 방충망. 이 방범 방충망 같은 경우는 락 장치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시공을 해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같이 동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방창, 의외로 이 주방창이 좀 어렵습니다. 주방창의 사이즈가 보통 90cm에 이 가로가 90cm에 세로가 50cm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외기 바깥쪽에 만나는 공간이니까 여기는 발코니 이중창을 넣어야지 하면서 여기를 그냥 일반 창으로 구성을 하면은 유리가 요만하게 보입니다. 요만하게. 아마 한 번씩은 디자이너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방창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발코니 이중창을 넣었다면은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섭섭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도 당연히 경험이 있습니다. 뜯었습니다. 이럴 때는 내창으로 설계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게 계고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창으로 설계를 하더라도 잃어버리는 열 손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혹은 PJ창도 좋은 방법입니다. PJ창이라고 이제 프로젝트 창이 있는데 PJ창으로 설계를 해주거나 주방창의 설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리컬러, 설계할 때 유리컬러. 이거는 뭐 너무 호불호가 있고 제 말이 정답이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린2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선호하는 거는 투명. 그게 더 조금 예뻐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블루 컬러도 섞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불투명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 불투명 유리를 시공을 해버리면 다시 투명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불투명을 쓸 공간이면 투명을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필름한테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우리 부모님 집 창호를 바꾼 다음에 어떻게 제한을 할까 해서 시공 감리에 대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폼 시공 이슈가 있어요. 폼 시공. 보통 이제 감리를 안 보거나 현장에 가서 가끔 보면은 폼을 어설프게 쌓아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폼을 위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아래에 한 번 이렇게 간단하게 쏘는 집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들 주의해야 돼요. 폼은 2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 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런 방어 화법이 다 되셔가지고 몇 분들은 그렇게 쏘면은 창 틀이 휜다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폼은 안쪽에 꽉꽉 싸지게끔 요청을 하셔야 되고, 그 전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은 설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이 폼 건이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폼을 이 바깥쪽에다가만 살짝 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시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 개구부에서 가장 좁은 곳을 찾아서 거기서 3cm는 안쪽으로 줄여서 발주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실직가 썼을 때 요청을 해서 폼을 쏘는 기기의 주둥이가 이 안쪽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사이즈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고임제의 간격. 이 고임제라는 거는 창이 오랫동안 어디 틀어지거나 뭐 그렇지 않게끔 바닥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20cm 혹은 30cm의 사이즈 간격으로 잘 잡아놔야 이 창이 오랫동안 안착을, 수평을 잘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임제 간격을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미리 해놓는다면은 시공을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창 하부 브라켓, 이것도 시공할 때 좀 잡아주면 좋은데, 반창이라는 거는 이제 절반 정도는 벽이 쌓여 있고 절반 정도는 이제 창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공간을 말해요. 확장을 할 경우에 방 같은 경우는 반창이 많은데, 이런 공간에서 이 반창의 두께를 이 턱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브라켓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 브라켓, 이 부분을 시공을 꼭 얘기하지 않으면은 간혹 가다가 여기다 그냥 막대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공에서만 그냥 마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쪽 브라켓 같은 경우는 꼭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구리가 있으면은 아래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브라켓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부 사춤, 이 하부 사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리 시공하실 때에 하부 사춤을 어떻게 해달라, 하부 사춤을 해달라, 기본적으로 포함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미리 해둬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실수한 것들 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 일단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이 간혹 가다가 아까 창의 사이즈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롱창을 제가 반창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고정창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안쪽에서는 목공으로 단열 작업을 한 다음에 이쪽 안쪽에서 이 창을 바라봤었을 때 이렇게 반창으로 보여지게끔 롱창을 재시공을 했는데,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 바깥쪽에서 이 픽스창 안쪽에 있는 단열재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소핑크라는 단열재가 핑크색입니다. 눈에 되게 잘 띄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핑크색이 보이다 보니까 썩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너무 눈에 띄고. 그래서 이거 걷었습니다. 다시 시공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롱창을 반창으로 줄일 때 바깥쪽에서 아이소핑크를 보이지 않게끔 그 앞쪽으로 석고를 먼저 대줘서 색깔을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실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주방창 설계적인 부분. 이제 주방창 설계할 때 유리가 얼마나 보일지에 대해서 일단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이게 어설플 경우에는 PJ 창이라는 걸로 시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